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기내에서 이렇게 송이 소나무라는 걸 이제 만들어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송이균 감염묘죠. 감염묘를 송이 소나무로 저희들이 이제 명명을 했고, 그걸 갖다가 이제 신나리 일품 송이 소나무라고 저희들이 이제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하고, 국내 특허는 2003년도에 획득을 하고, 중국도 송이가 많이 나고, 일본도 송이를 좋아하는 나라고, 그리고 또 상징적으로 미국에다가 저희들이 특허를 획득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기내에서 4개월 정도 배양하고 난 뒤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우스 순화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 배양실 안에서 용기 안에 뿌리가 어디 딴 데로 가지 말라고 저희들이 이제 종이컵을 넣는데 그대로 해서 이제 바깥에 이렇게 이런 검은 포트에 이렇게 심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사이 이제 흙을 채웁니다. 흙을 채우고 이제 상위에서 이제 이렇게 바깥에서 순환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이제 이 얇은 포트를 사용하고 그대로 식재를 하고 종이컵 바로 식재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하우스에서 이제 순화율이 100개를 심으면 한 80% 정도 하우스 순화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2, 3년 후에 정말로 산에 이제 이식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순화 이식 직전에 저희들이 이제 생산해낸 그런 송이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산지 이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사과 상자에 담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왜 사과 상자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이 송이 소나무를 이제 산에 심을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이제 이 작업자들한테 한번 시켜봤습니다. 시켜보니까 하나 들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2개 들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과연 이거를 갖다가 사실 산에 높은 산에 내가 송이가 날만한 그런 산에 갖다 심어야 되는데 가장 저희들이 이제 보니까 좀 가능한 방법이 저 사과 상자에 한 8개 정도 실리거든요. 이제 저거를 이제 2명이서 들고 올라가는 게 가장 이제 차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산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사람이 도구로 들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으면은 사과 상자를 갖고 2명이서 들고 올라가는 게 가장 소실이 적고 가장 이렇게 효율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과 상자를 권합니다. 이미 저 송이소나무 산에 식재하실 분들 오시라 그럴 때 사과 상자 들고 오시라고 그럽니다. 그냥 내려가지고 바로 사과 상자 들고 올라가시면 되니까. 그 이제 저희들은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하우스에서 이렇게 아까 3년이 돼가지고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심게 되면 그 안에는 이제 송이균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도구로 올라갈 때 이제 산주분들이 작업 지시를 하고 이제 그 현장이 없습니다. 없으면 가지고 올라가다가 다 틀어버립니다. 어떤 데는 그냥 뿌리하고 그냥 요 붙은 요것만 들고 가가지고 그냥 대충 심어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용기 안에 송이균도 존재하기 때문에 같이 심어야 되는데 그냥 속 다 심어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산주가 안 보고 있으면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무만 들고 올라갑니다. 나무만. 힘드니까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 힘들면 다 싫잖아요. 이제 정말로 제대로 식재를 하려고 그러면 사과 수확 상자를 가지고 와야 된다. 지금 오른쪽 요거는 심고 난 뒤에 한 2년 정도 됐는 그런 송이소나무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재 후에 하생 식생을 갖다가 이제 제거하는 작업을 연 1회 한 3년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이 이제 적기 때문에 다른 하층 식생들이 이렇게 크다 보면 이제 이 송이소나무가 이제 그늘에 가려가지고 이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제 비온도가 굉장히 이제 좀 낮은 그런 데를 심어야 되지. 그늘이 굉장히 많은 데는 이 소나무 양수이기 때문에 심어놔도 많이 죽더라고요. 많이 죽고 그런 좀 이 하늘이 오픈됐는데 그런 데를 심어야 되지. 그늘에 심으면 거의 대부분 다 죽습니다. 나무가 살아야지 이 송이균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저희 뭐 산지 이식하는 방법하고 송이균 활착 확인하는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송이소나무를 갖다가 이제 산지 이식하는데 과연 이제 어디에 저희들이 이제 심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하니까 가장 이제 좋은 데는 지금 현재 송이가 발생하는 장소 인근입니다. 왜냐 그러면 뭐 고도라든지 어떤 지피물 상태라든지 토양의 어떤 이 성분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는데 인근이면 가장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송이 발생지 인근. 그러면서 이때까지 옛날부터 송이가 발생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송이가 옛날에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고 하면 아까 전 시간에 그 허태철 박사님이 그 잠깐 설명하던데 그 송이가 지나간 자리는요 아까 뭐 들으셨다시피 약간 회색빛이 납니다. 송이가 이미 지나가는 자리는 그런 자리는 심으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송이균이 일반 건강한 토양을 어떻게 치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 옛날에 송이가 발생되는 거 그러면서 이제 회색빛이 돌고 아까 그 말씀을 안 하던데 약간 이 냄새를 맡아보면 약간 기름 냄새가 나요. 근데 이제 지금 송이가 발생하는 데는 아주 하얀 백색균 자체가 이렇게 뭐 잘 아시다시피 그렇고 그 냄새는 송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송이 많이 나는데 송이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송이 냄새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송이균이 이제 달려갈 때는 이렇게 보면 뭐 그냥 황토 색깔이라든지 일반 마사 색깔 그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 미발생지를 찾으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일반 마사 색깔, 옛날에 그런 회색 빛깔이 아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발생하는 하얀 백색 균사의 어떤 색깔이 아닌 그런 건강한 그런 마사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쪽으로 앞으로 송이소나무를 식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과거 발생지입니다. 우리 지금 살림에 사실 옛날에도 많이 발생이 됐고 하는 데는 단지 이제 토양만 이렇게 치환이 돼가지고 바뀌었을 뿐이지 아마 그 식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차이가 되게 많이 변화되지는 않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과거 발생지에도 좀 우리가 처리를 좀 하고 토양을 좀 개선해가지고 거기에 심어가지고 발생시키는 게 또 가능성 있는 방법이라고 좀 판단이 됐기 때문에 또 과거 발생지라고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전혀 송이 발생했는 이력이 없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송이 날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송이가 발생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막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송이소나무를 식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발생 산화지입니다. 옛날에 뭐 많이 났는데 산불 나고 난 뒤에 안 났는데 그런 데는 이제 뭐 저희들이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송이소나무로 복원할 수 있는 뭐 그런 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발생 산화지,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발생지입니다. 기존의 발생지는 뭐냐 그러면 정말 여기 발생하고 있는데 저기는 발생이 안 되거든요. 저기까지 가는데 송이균이 이제 확장해가지고 나갈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그러면 저기다 심어버려요. 그러면 같이 만나가지고 이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가고 하면은 좀 뭐 송이가 좀 많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능한 모델을 이렇게 한 6가지로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뭐 앞에 그 뭐 밀도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좀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이야기는 좀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송이소나무를 산지 이식을 하는데 대상지는 뭐 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늘이 좀 오픈되고 일단 송이소나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되고 잘 아시다시피 송이가 좀 많이 나는 이런 송이 발생림은 그리고 좀 관리를 잘 해놨는 그런 발생림 같은 경우에는 산 밑에서 한 80m 위로 봤을 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 정도로 좀 덤성덤성 있어야지 송이가 좀 발생이 좀 많고요. 뭐 그렇게 돼야지
앞으로 또 이제 송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간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제 그렇게 많이 열려져 있어야지 이제 송이 소나무도 식재했을 때 살아가고 송이균도 이렇게 큰 나무로 또 이동해가지고 감염될 수 있으니까 아주 뭐 이런 쪽이, 이런 대상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산지 이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소나무가 살아야 됩니다. 이 소나무에 붙어 있는 송이균이 죽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송이균은 뭐 약간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1년 후에 소나무가 죽어버리면 이 송이균은 어떻게 보면 그 소나무에 연을 해가지고 영양분을 이렇게 흡수하고 있는데, 소나무가 죽어버리면 송이 소나무를 이식할 필요가 없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소나무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송이균은 좀 죽어도 상관이 없는데 소나무는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 그러면은 소나무가 생겨나더라도 송이균은 사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소나무는 잘 크는데 밑에 어떤 뭐 토양 미생물이 이 송이균을 갖다가 이제 뭐 분해를 한다든지 뭐 특이적으로 뭐 다른 미생물들이 우점을 많이 해가지고 송이균이 좀 잘 크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면 송이균이 사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나무가 생겨나.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한두 나무 심는 게 아니고 많은 나무를 심기 때문에 이제 뭐 몇 나무가 중간중간에 이제 송이균을 확장해가지고 나오더라도 이 확장이 된다는 거죠. 자, 이식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우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뭐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라고 했을 때 송이 소나무를 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일기예보를 이제 잘 들으셨다가 내일 정말로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90% 이상 강우가 된다 할 때 정말 송이 소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50mm 이상 예보 시에 식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과 수확 상자에 정확하게 넣어가지고 그대로 가가지고 식재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송이 소나무를 나중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사서 심으시려고 그럴 건데 운반하고 그다음에 작업하고 하는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 산에서 작업하는 거에 정말 힘듭니다. 힘들고, 산에는 그렇습니다. 그냥 올라가도 힘든데 들고 올라가는 거 더 힘들고요. 사실 이 비탈이 진 데서 작업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게 작업 감독을 잘 하지 않으면은 보통 그냥 일반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하고 맙니다. 저희들은 좀 이렇게 시켜보니까 정말 안 따라다니면 정말 대충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좀 잘 주의 깊게, 정말 한 나무 한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땅도 잘 파야 되고, 덮는 것도 잘 덮어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꼭 비가 와야 됩니다. 그 이제 어떤 송이 임지에는 스프링클러까지 다 설치가 돼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부분 스프링클러 설치 안 돼 있고요. 거기까지 물을 길러가 준다는 것도 현실상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기예보, 이제 이 산지 이식할 때는 일기예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에 하여튼 예보를 잘 들으셨다가 내일 모레 식재할 때 당일날 후에 그 다음날 하여튼 비가 와야 이제 식재 성공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박스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어린 자생 소나무 근처에 이제 포트 제거 후에 심는다라고 그래 돼 있는데, 저거는 기존에 어린, 그러니까 소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소나무의 뿌리에 이 송이 소나무에서 이제 활착해가 생장하는 이 송이균이 이렇게 저쪽 나무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확장하다 보면 그런 게 좀 그런 효과를 좀 얻으려고 되도록이면 좀 붙여가지고 심어라 이제 그런 거고요. 어떤 비염도가 낮은 곳에 심는 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식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이 하늘이 열린 뭐 그런데 뭐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가지가 많은 데는 가지치기도 좀 많이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나무가 어리기 때문에 뭐 다른 하층식생들이 굉장히 빨리 올라오면 이제 또 그늘이지고 하기 때문에 소나무 생장이 이제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층식생 정리를 잘 해주고, 뭐 최소 6개월 정도는 활착을 위해 가지고 뭐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는데, 뭐 할 수 있으면 하층식생 정리도 해야 되고, 뭐 저기 위에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정말 이제 비도 안 오고 가물고 이러다 보면 뭐 인공항수를 뭐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면 인공항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산이 심고 난 뒤에 이제 활착수설을 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뭐 보통 보면 제가 이때까지 뭐 좀 전까지 말씀드렸듯이 좀 그런 방법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한 90% 이상 활착률을 보입니다. 저희들이 백나무를 산에 이식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한 90% 정도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산주한테 이때까지는 무상으로 저희들이 공급을 했는데, 쭉 저희들이 보니까 그래요. 정말 이거 잘 키워야 되겠다는 어떤 송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거의 뭐 한 99%까지 살립니다. 이 송이소나무를 갖다가.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심을 때부터 뭐 그냥 놔놨다가 뭐 한 달, 두 달 뒤에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현지에 확인하러 간다 그러면 그 전날 막 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분들이 욕심은 또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주려는 겁니다. 그 이제 정말 이렇게 뭐 여러 이 모델들을 이렇게 보면 뭐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은 이 활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욕심이 많고 그냥 달라고만 하고 작업 안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2, 3년 후에 저희들이 가보면 뭐 30%, 40%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안 가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정말 뭐 심어놔놓고 관리를 잘 해야지 소나무가 잘 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소나무가 잘 커야지 이제 송이균도 잘 큰다라고 봤을 때 소나무를 잘 키워야 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야외 순화를 하고 난 뒤에 정말 송이균이 살아있나 확인하려고 처음에 이제 어떤 이제 절차를 거치냐 그러면은 일단 세근에 붙어 있는 그 송이균을 갖다가 이제 보기 위해 가지고 이 절편을 냅니다. 절편을 내 가지고 현미경을 보고 송이균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일단 뭐 야외 순화가 시작이 되게 되면 그 송이균은 소나무 뿌리에 붙어 있지만은 그 토양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미생물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죽일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 이 송이소나무가 송이균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그 송이균이 감염되어 있는 그 부분만 저희들이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라낸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 나무 이렇게 하면요, 정말 여기에 송이균이 살아있다는 걸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해내려고 그러면은 저 뿌리를 갖다가 한 1000조각 정도 냅니다. 1000조각 정도 내면 그 중에 이제 하나 정도 나옵니다. 하나 정도. 그것도 분리가 잘 됐을 때 하나 정도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려고 그러면 다른 부분에 이 송이균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있는데 같이 다른 토양 미생물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송이균은 한 1cm 정도 자랄 때 다른 토양 미생물들은 갖다가 뭐 30cm, 40cm 자라버리니까 이게 송이균인지 어떤 건지 분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게 송이균이 이제 감염돼가지고 바깥에서 잘 크고 있는지, 송이균이 잘 크고 있는지는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송이균이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는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오는데 한 뭐 3년 전인가요? 뭐 저 외국에서 이제 다른 어떤 뭐 경관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송이균은 활력이 약하기 때문에 안에서는 잘 클지 모르겠지만 바깥에 나오면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었죠. 바깥에도 잘 살던데. 왜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검증 방법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검증 방법을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송이소나무가 이제 밑에 송이균이 이제 붙어가지고 있는데, 이게 살아있다는 거, 송이균이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검증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사실 이 송이균이 붙어 있는 상태로 바깥에 나가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려도 DNA를 보면 송이균이 나와요. DNA를 보면 죽은 송이균에도 DNA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 갖고는 저희들이 살아있더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하고요. 정말 송이균은 거기서 토양이 있는 걸 이 분리를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그게 송이균이 맞는지 그걸 확정을 해야지만 송이소나무에 송이균이 살아있다는 걸 저희들이 확정할 수 있고 정말 이 판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뭐 그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송이균을 갖다가 순수 분리해가지고 DNA를 보는 그런 방법이 가장 확정적인 방법입니다. 여기도 지금 뭐 나와 있지만은 뭐 이식에는 감염면 전체 세건의 어떤 DNA 상동성을 이것도 역시 뭐 균사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거든요. 죽어있는 균사체도 DNA 분석하면 송이균이라고 나옵니다. 이 비화학적이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저희가 살아있는 균사체를 분리를 해가지고 DNA를 보는 게 가장 이 확정적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송이균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인공적으로 유전자 변형을 시킵니다. 가장 이거는 좋은 방법인데 유전자 변형을 시켜가지고 감염을 시키고 바깥에 내가지고 2, 3년 지나고 산에 이식합니다. 산에 이식해가지고 송이균이 살아있다 없다라는 거는 뿌리 딱 뜯어가지고 현미경만 딱 버리면 거기 살아있다는 거 바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송이를 갖다 유전자 조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런 유전자 조작했는 게 산에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유전자 변형된 송이가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확증의 방법으로 삼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실현적으로 산의 이식에가 검증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그렇지만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저 유전자 조작하는 거, 요 GFP크는 요 유전자를 집어넣고 난 뒤에 감염시키고 난 뒤에 산에 이식합니다. 해가지고 그 세 것만 딱 떼가 송이균 붙어 있는 세 것만 딱 떼가 현미경만 딱 봐버리면 저희들이 딱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까지는 우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런 방법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송이소나무가 이제 바깥에 야외 순화를 하거나 산지 이식을 하게 되면 토양하고 접촉을 하게 되고 토양이 심게 되니까요. 토양 안에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존재를 합니다. 송이균하고 같이 존재를 합니다.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송이균이 그런 또 다른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분해가 돼 가지고 송이가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송이균이 안 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금 현재 산지에 이식했는 송이소나무에서 송이균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순수 분리를 해냈고 그 DNA를 우리가 확인했는 결과 우리가 초기에 접종했는 그 균하고 100% 이 ITS 분이 일치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산지에 이식했는 송이소나무가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짐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감염 효율을 높여가지고 그 뿌리에 굉장히 많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투뿐만 아니라 균막도 형성을 많이 시키고 이게 정말 산지에 이식이 돼가지고
얼마만큼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빨리 송이가 달릴 수 있게 하는 연구가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뭐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아까 어렵게 그렇게 이제 송이균이 이제 분리되는 그런 과정을 사진으로 이제 나타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전자 검사하는 그런 과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뭐 100%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투입했는 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산에서 분리했는 균하고 이제 유전자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전부 다 보면 빨갛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중간에 T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요게 하나가 딱 틀립니다. 지금 이 전체가 한 600개 정도 유전자가 되는데요. 600개 중에 하나가 틀립니다. 틀리는 게 아니라 가끔씩 이제 염기서열 오류라 그래가지고 저거를 못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접종했는 그 균이랑 산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살아있는 송유균을 분리해가지고 DNA를 보니까 저렇게 100% 일치하더라. 이제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DNA를 보고 뭐 순수 분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저희들이 이제 적어놨습니다.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뭐 배양실 안에 뭐 감염면은 한 3, 4개월 만에 저희들이 이제 뭐 보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그 무균 용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송이균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 순화했는 뭐 송이소나무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뭐 내종에서 여튼 23년생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대 작년에 경주 인근에 저희들이 이제 분양을 해가지고 그 이렇게 큰 나무에 그러니까 2년 됐죠. 2년 됐는 그 송이소나무에 그 송이균이 살아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활착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고 산지 이식된 송이균 접종 송이소나무로 부건 토양으로부터 송이균 DNA를 뭐 검정하는 방법은 앞으로 저희들이 진행해야 될 뭐 앞으로 계획이고요. 이제 뭐 굳이 어렵게 우리가 소나무 세근에 붙어 있는 송이균을 살아있는 송이균을 분리하는 거 말고 그 인근에 이제 송이균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거 갖고 저희들이 분리하는 그런 방법을 실험적으로 이제 앞으로 조금 보완해 가지고 쉽게 확정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연구 방법이 개선이 저희들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송이소나무를 생산하는데 이제 어떤 효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기내에서는 한 64.7% 정도 뭐 지금 뭐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기내 작업해가지고 4개월까지 되는데 한 83% 정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생산률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83% 최근에 됐는 거를 갖다가 야외 이식을 했습니다. 하우스 이제 순화를 했는데 하우스 순화를 하니까 한 75% 정도 순화율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산지 이식했을 때 뭐 산주분들의 어떤 뭐 이런 주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지만 그렇게 잘 관리를 하니까 90% 이상 되더라.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뭐 비율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총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뭐 분양을 갖다가 한 5만 5천 번 정도 했습니다. 5만 5천 번 했고 시군에 하여튼 뭐 한 80개소 정도 이식을 했습니다. 청송도 사실은 뭐 몇 군데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 8군데 정도 하고요. 올해 저기 산림청 특화조림으로 그것도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그것도 뭐 한 2헥타르인가 저희들이 그 유상 분양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있고.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청송에도 저희들이 지금 보급하고 있고 다른 데도 지금 뭐 보급하고 있는데 뭐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우리 시군은 안 주나 그러고 막 그러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뭐 다 이렇게 고루 뭐 나눠주기 때문에 뭐 그러고 지금 산림지원 특화조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 산주 부담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거 좀 잘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연 4만 본을 생산하는데 4만 본 생산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달라는 데는 많고 하지만 뭐 또 이제 전국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일반 분양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뭐 우리가 지금 4만 본밖에 생산을 못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좀 이 생산 이 뭡니까 이 시설을 좀 더 늘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즘 도에 지금 도청 이전하고 맞물려가지고 우리가 예산 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언젠가는 뭐 될 것 같습니다. 되면 저희들이 한 10만 본 정도 연 생산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뭐 무상으로라든지 유상으로라든지 많이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연구원 안에 이제 산에 심는 게 아니고요. 이제 마사를 지금 뭐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언덕을 만들고 정말 이제 산에 심는 것도 심는 거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송이가 만약에 발생이 되게 되면 그렇습니다. 산에서 만약에 송이가 발생됐다, 우리 송이소나무 때문에 이제 송이가 발생됐다라고 이제 본다면 그 기자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원래 여기 송이가 나는 데가 아닌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인공적으로 이제 산을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송이 소나무를 이렇게 심어 놔놓고 송이 발생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송이균이고요. 이렇게 이제 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앞에 계시는 분들은 저 미친 짓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제 생각에는 여건을 잘 맞춰주면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뭐 송이는 사실은 되게 뭐 고도 높다고 또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매년 저희들이 이제 4만 본 이상 무조건 뭐 생산을 한다. 그러고 도의 재정이 이제 허락하면 우리가 10만 본 생산한다. 그래가지고 많이 나눠준다. 그러고 타도나 전국에는 돈 많이 받고 판다. 이런 게 저희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 묘목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재 대상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산주 여러분들하고 이제 식재할 그런 장소를 같이 이제 어디가 적당한지 저희들이 이제 나가지고 같이 이제 상의해가지고 여기가 좋겠다, 저기 좋겠다, 이제 좀 판단하는데 저희들이 좀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연구를 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송, 영덕, 뭐 울진, 뭐 영양에 많은 우리 송이버섯의 유전 자원들이 지금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많은 그 균주를 분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고, 나중에는 정말, 향토적인 개념으로 이 송이소나무를 하여튼 뭐 청송군에다가 다시 복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우량균주를 이용한 송이 발생지 복원, 그 다음에 이제 하다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송이 균사체 갖고 이제 이 기능성 물질을 좀 개발하고 쌍업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제가 송이소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대충 마치고요. 이제 지금 뭐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의 동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동경대학교 미생물 연구실하고 신주대학교 경공균 연구실하고 이바라키 산림버섯 연구실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 자기들은 이제 송이버섯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버섯이니까 송이버섯 만들어내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본은 우리 못 따라옵니다. 정말로. 저렇게 한다 그래도 별로 저희들은 두려울 것도 하나도 없고 뭐 획기적인 방법은 절대 저렇게 해서 안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지금 일본에서 이제 송이 연구를 주도하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제 신주대학교의 뭐 교수님인데 제가 사실 그 신주대학교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교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도 지금 향후 50년 안에는 송이버섯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그런 방법으로 재배는 안 될 거다. 그럼 제가 물었죠. 어떤 방법이
가장 유력한 방법이냐고 물으니까 이 송이 소나무밖에 없다는 거예요. 송이 감염. 자기들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자기들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특허를 내놓으니까 이제 그거를 자기들이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거기 연구원에서는 뭐 한 해 얼마를 생산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2만 본 생산해요. 2만 본 생산한다고 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와보고 싶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와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향후 하여튼 뭐 50년 안에는 인공재배는 아직까지 힘들고 하여튼 가장 근사한 방법이 하여튼 송이 감염해가지고 상위건강갖고 감염해가지고 감염 송이 소나무를 만든다든지 송이 뭐 감염료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가는 방법이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뭐 아까 다카로 바이오에서 이제 그런 연구를 한다는 걸 제가 뭐 말씀 이미 드렸고요. 자, 여기 이제 신주대학교의 금공균 연구실에 야마다 박사가 야마다 교수가 이제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 사람들은 여기 용기 안에 진짜 이거 흙을 넣습니다. 진짜 흙을 넣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인공 상토를 넣거든요. 마사하고 뭐 질석하고 이런 걸 배합해 가지고 우리가 디자인은 그 베이지 용액을 넣는데 여기는 정말 흙을 이렇게 넣습니다. 넣는데 굉장히 넣습니다. 사실 이 감염될 때까지 이 얼마나 이렇게 유지를 하냐 그러니까 이 전부 다 뭐 송이 소나무인데요. 여기 보면 저 안에서 한 1년 반을 저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뭐 제가 좀 알거든요. 1년 반 저 배양하면요 다 오염 다 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열심히 해라고 그냥 그러고 왔는데 사실 저게 굉장히 어려운 방법입니다. 실현 가능성도 없는 방법.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금방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 하우스 조그맣게 해가지고 학교 건물인데 요 뒤편에 이런 공간에서 요 하우스 안에 이 광경입니다. 요렇게 해가 빽빽하게 이제 송이소나물 마사에 심어놔놓고 이제 송이소나물을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자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하고는 이 규모 면에서 잽이 안 됩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작년 여름에 그 산림과학원에서 이제 산림버섯 학술 심포지움, 국제 심포지움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균공균 하는 그 송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균공균이라고 그랬는데 균공균 하는 학자들이 이제 우리 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송이소나무 이제 이 생산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보고 왔습니다. 보고 가는데 뭐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안경찌 신분이 산림과학원의 가강림 박사고 뭐 다른 분들은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요 지금 뭐 할머니처럼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송로버섯이라고 그 외국에는 굉장히 값비싼 버섯이 있거든요. 그 버섯을 이제 연구하는 시는 분이고 여기 이제 중간에 좀 지금 사진 찍고 계시는 분은 캐나다에서 이제 그 곰보버섯도 균권성 버섯입니다. 그 다음에 그 송로버섯도 균권성 버섯입니다. 곰보버섯 연구하시는 분이고 중간에 머리 하얀 분은 그 터키의 자연사박물관인가 뭐 거기 계시는 분입니다. 그 이제 저분은 국립산림과학원하고 이런 업무적으로 뭐 협약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뭐 산림버섯의 어떤 이렇게 뭐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고 여튼 우리 연구원에 와서 이제 뭐 한 6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지난 여름에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작업 중에 이제 송이버섯에 어떤 기능성 기능성 유전자가 있는지, 어떤 기능성이 있는지 그런 걸 상업화하는 연구인데 이거는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송이버섯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가장 이제 저희들이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게 송이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이향을. 이제 송이향은 굉장히 뭐 아시다시피 좀 버섯 중에 특이하고 이걸 좀 상업화 해볼 방법이 없나 싶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송이버섯 안에
송이향을 이제 내는 유전자를 지금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한 4개 정도 찾았습니다. 4개 정도 찾았고, 그 4개 정도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 유전자를 어디에 옮기냐 그러면은, 이제 뭐, 떡이나 술이나 만든 효모 있잖아요. 효모에다 지금 이제 이식을 합니다. 이식을 해가지고, 이제 송이 냄새가 나는 그런 효모를 만들어내고, 저희들이 이제 막걸리라든지, 빵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만들어가지고, 조금 값비싸게 이제 팔려고, 그런 상업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이버섯은 이제 전체 그 유전자 사이즈가요, 뭐 30에서 40 메가바이트 정도 되고, 메가 베이스 페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1%가 이제 기능성을 하는 그런 뭐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량으로 이제 30에서 40 메가베이스 정도 되는 그 전체 유전체를 갖다가 이제 정보를 이제 분석을 다 하지는 못하고 대충 저 정도 된다라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GSFLX라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결정을 했고요. 뭐 총 길이가 뭐 40메가 뭐 베이스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하여튼 뭐 한 11만 7천 개 정도가 기능성 유전자 단위가 되겠고, 뭐 요 밑에는 뭐 저 안에 더 크게 유전자 기능성을 하는 그런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면 뭐 그 송이 유전자 안에 뭐 대사를 하는 그런 뭐 기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향을 내는 기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생식을 하는 기능성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기능성이 있는데, 이 오른쪽에 보면 쭉 그런 기능성을 저희들이 분석해 놨는 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포의 어떤 벽을 구성하는데 어떤 기능성을 하는 그런 유전자를 저희들이 뭐 그걸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분자적으로 어떤 생리적인 활성이 있는지 기능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분류를 해놨고요. 예,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산림버섯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뭐 포스텍이라는 그 포항 공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하고 저희들이 공동 연구하면서 이제 이 대사성 질환 쪽으로 저희들이 효과 있는 그런 어떤 버섯을 지금 찾아내고 있고, 뭐 굉장히 지금 전망이 밝습니다. 전망이 밝고, 저희들이 이제 2년 남았는데, 연구 기간 2년 남았는데, 아마 획기적인 어떤 뭐 그런 뭐 아마 어떤 우리 이제 농가에서 이제 재배할 수 있는 뭐 그런 작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하튼 뭐 그런 연구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예, 우리 연구실에 뭐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뭐 지난번에 뭐 영덕에서 발표했는 그 김준우 씨도 여기 있고요. 뭐 나머지 분들은 다 송이소나무 생산하고, 밑에 이 남자 두 분은 저하고 같이 이제 산림버섯도 하고, 뭐 고송이버섯도 하고, 뭐 이런저런 버섯도 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 연구실 구성원들의 지금 사진입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